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3.1% 오른 85.0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문화자연유산의 등재와 보존 등을 결정하는 세계유산 분야 최대 기구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어제 부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회식에서 문화는 언어와 국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강력한 힘이며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를 통해 인류 공동체의 연대를 더욱 공고하게 다져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3.9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6.7%입니다. 6.7mm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에는 극심한 변동성이 이어졌습니다. 금요일 휴장으로 한숨 돌리긴 했지만 중국 키미3 충격에 미국 증시가 약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초반에 또 한 번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장 초반 시작 분위기는 안 좋았는데요. 그래도 낙폭을 조금씩 줄이면서 지금은 코스피 6,700선 정도, 전날 종가보다 1.5% 정도 하락한 정도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동성을 키운 배경을 꼽자면은 그 가운데 하나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꼽히죠. 이 상품 도입을 주도한 게 김용범 정책실장인데요. 어제 한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일단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죠. 매매와 전세, 월세가 모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에 대해서 국민에게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김 실장은 거듭 공급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보유세를 높이겠다면서도 거래세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그런 기조인 것 같은데요.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부동산 토론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유의미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제 개편 발표 직전에 하는 보여주기에 그치게 될까요? 1부에서는 주말 사이에 쌓여있던 경제 뉴스들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쌓여있던 경제 뉴스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취재부서 뉴스까지 한 방에 전해드리는 경제 브리핑 시간이고요. 고은희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자, 우리 증시 지난주에 보면은 월요일 날 9%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과 목요일에 6% 올랐다가 6% 하락하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이 배경 가운데 하나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꼽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 보완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가장 직접적인 조치는 신규 진입 차단입니다. 금융당국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커버드콜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상장돼 거래 중인 상품에 대해서도 증권사와 운용사의 광고, 이벤트성 마케팅을 금지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품을 적극적으로 팔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개인 투자자 요건도 강화됩니다. 다음 달 5일쯤부터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기본 예탁금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1,000만 원 기준이고 주식이나 ETF 같은 대형 증권도 일부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현금만 인정됩니다. 기존 투자자도 추가 매수를 하려면 이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11월부터는 매매 단위도 바뀝니다. 지금은 한 좌씩 살 수 있지만 잠정적으로 20자 단위로 거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격이 낮아 소액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괴리율 관리도 강화됩니다. 국내 기초자산 상품의 경우 LP의 종가 괴리율 관리 기준이 3%에서 2%로 엄격해집니다. 시장 관점에서 보면 이 조치들은 단기적으로는 신규 매수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뒷북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출시 당시부터 반도체주 쏠림은 뚜렷했고 해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성도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10조 원 넘게 커진 뒤에야 진입 장벽을 높였기 때문에 사전 관리보다 사후 수습에 가깝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수습은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박파는 정부가 다 깔아놓고서는 이제 와서 하지 말라는 거, 이것도 조금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상장 폐지 주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일 종목 ETF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게 김용범 실장인데, 김용범 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제 언급을 했네요. 네,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제 인터뷰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에 대해서 상상하기 어렵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미 투자자들이 들어와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 원 이상 형성돼 있는데 상폐를 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상폐 가능성이 공식화되는 순간 해당 상품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은 한꺼번에 매도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ETF 가격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본주까지 다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미 들어온 돈은 시장 안에서 시간을 두고 빠져나가게 하되 새 돈이 과열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막겠다는 이런 접근을 택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괴리율, ETF 상품의 시장 가격과 순자산 가치의 격차인 괴리율을 문제로 언급했는데요. 괴리율을 맞추기 위해서 장 마감 전 30분 동안 매수와 매도가 집중되면서 시장 충격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괴리율 관리 주기를 반드시 30분 안에 해야 하는지, 시간을 더 넓힐 수 있는지, 선물 매매 외 다른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등을 포함해서 더 대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결국 상폐는 어렵지만 지금의 보완책만으로 시장 충격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을지는 계속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용범 실장은 최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상황, 이렇게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심사 같은 것을 더 엄격하게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취지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 같이 상의해서 내린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 구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주가가 빠져서 레버리지 ETF가 손실이 난 건 이해가 되는데,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콧버스, 인버스, 2배 인버스, 이것도 마이너스가 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른바 곧버스, 2배 인버스, 그러니까 주가 하락에 2배로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까지 손실이 났다는 점이 투자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요. 이상하네요. 네, 레버리지 상품은 투자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가가 오르면 2배 수익, 주가가 빠지면 인버스 2배 수익, 이렇게 단순하게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루 단위 수익률을 맞추는 구조라서 중간에 급등락이 반복되면 누적 수익률이 예상과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0에서 10% 오르면 110이 되고 다음날 10% 빠지면 99입니다. 그런데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첫날 20% 올라 120이 되고 다음날 20%가 빠지면 96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주식은 1% 손실인데 레버리지 상품은 4% 손실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한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일 때는 레버리지가 유리할 수 있지만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면 원금이 계속 깎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맞췄다고 느껴도 실제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날 수 있습니다.
곳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이라고 해도 매일 수익률을 다시 맞추는 구조이기 때문에 급등락이 반복되면 손실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일 종목은 지수보다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번 논란은 반도체가 좋냐 나쁘냐 이 문제를 떠나서 반도체 업황이 좋아도 과도한 레버리지가 붙으면 주가는 실적보다 수급을 더 크게 흔들릴 수 있고 개인 투자자는 맞는 방향을 보고 들어가도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경고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테슬라 레버리지 같은 상품들 전반적으로는 플러스가 본주는 낮지만 레버리지 상품은 많이 마이너스라는 것들이 나오기도 했었으니까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좀 자세히 알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외신들도 우리 증시의 이 도박판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블룸버그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예전에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변부 시장으로 여겨졌던 한국의 주식시장, 이제는 글로벌 투자 심리를 미리 가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네요. 네, 한국 증시는 원래 수출 비중이 높고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같은 경기 민감 업종이 많습니다. 세계 교역이 좋아지면 한국 증시가 오르고 경기가 꺾이면 증시가 먼저 흔들리는 식으로도 이제 봐왔었는데요. 최근에는 반도체 같은 AI 관련주 비중이 큰 코스피가 글로벌 투자 심리를 가늠하는 선행 지표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뉴욕과 런던, 도쿄의 펀드 매니저 사이에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한국 증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새로운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예. 네, 글로벌 증시 전문가들에 따르면 요즘 한국은 모든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다. 매일 아침에 한국 증시를 살펴서 AI 투자 심리를 파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거래 흐름이 글로벌 AI 주식의 방향을 24시간 내내 좌우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수요에 대한 회의론이 불거지면서 코스피가 지난 13일 9% 가까이 급락했을 때 SK 하이닉스 ADR도 9.3% 하락하는 것처럼 파장은 미국 증시로도 번졌습니다. 엔비디아가 3.5%, 인텔이 6.1%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7% 내렸습니다. 코스피가 미국 AI와 반도체 관련 위험을 보여주는 장전 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마켓 지표 좋긴 한데 서로가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갖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하락을 더 키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건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은 계속 잘 나오고 있단 말이죠. 소위 말하는 칩플레이션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 나가보면은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들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손이 안 갈 정도긴 한데요. 소비자들 그리고 전방산업 이런 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AI 반도체 호황이 기업 실적에만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 가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에는 낸드 플래시와 디램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글로벌 AI 투자가 급증하면서 메모리 업체들이 HBM과 서버용 고부가 제품의 생산 능력을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스마트폰과 PC에 들어가는 범용 메모리도 부족해지고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최근 분석을 보면 $800 이상 프리미엄 스마트폰 부품 원가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분기 14% 안팎해서 최근 40%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예. 네, 같은 기간 디램과 랜드 플래시 비용도 $63에서 $291로 4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정도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떠안으면 마진이 줄고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면 판매량이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장 용량 구성을 낮추거나 고급형 모델 위주로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미 구글의 차기 픽셀 시리즈가 유럽 시장에서 전 모델보다 100유로 안팎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요. 애플과 삼성전자도 프리미엄 제품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이미 200만 원대가 낯설지 않고 폴더블이나 고용량 모델은 가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양면적입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메모리 업체에는 평균 판매 가격 상승과 수익성 개선 요인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가격 상승이 너무 빠르면 완제품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 수요가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슬슬 빅테크 쪽에서도 저항이 본격화되는 것 같던데요. 아직까지는 반도체 부족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도 이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메모리를 달라는 고객들이 아비규환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수요가 몰리는 겁니까?
네, 최태원 회장의 메시지는 지금 메모리 수요가 일시적인 재고 사이클이 아니라 AI 인프라 투자에서 나오는 구조적인 수요라는 겁니다. 최태원 회장은 최근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수요와 공급의 차가 매우 크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수요는 AI 쪽으로만 한정해도 내년 반도체 수요가 올해보다 60에서 100% 가까이 더 늘 수 있고 전체 반도체로 봐도 최소 50에서 60%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반도체 공장을 짓고 웨이퍼를 생산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력, 용수, 부지 같은 인프라 병목도 많기 때문에 공급을 바로 늘리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빅테크들의 AI 데이터 센터 확장 경쟁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세지고 있는데요. 메타는 최근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건설 중인 AI 데이터 센터 하이페리온의 컴퓨팅 용량을 5기가와트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계획인 2기가와트 이상에서 2.5배가 된 것인데요. 전체 투자 규모도 5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스페이스X 등 5개 주요 빅테크의 연간 데이터 센터 시설 투자 금액이 올해 7,790억 달러에 달한다고 봤는데요. 내년에는 이보다 58% 증가한 1조 2,300억 달러, 2028년엔 또 이보다 13% 증가한 1조 3,9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반도체 패배드에서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지을 수 있는 모든 곳에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도 이런 분위기 때문인데요. 용인 클러스터만으로는 속도가 부족하고 호남 클러스터와 미국 퀵까지 후보에 올려놓고 가장 빨리, 가장 크게 지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 회장은 미국에도 가능하면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곳을 다 찾아서 후보에 올려놓고 어디가 제일 좋고 어디가 제일 빨리 할 수 있는지 우선순위를 가려야 한다. 팹 증설이 반도체 산업의 생명줄과 비슷해졌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글쎄요. 예전에 이렇게 했다가 공급 과잉을 맞는 걸 너무 자주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잘 판단을 하셔서 투자 결정을 하시겠죠. 자, 이번에는 한미 조선 쪽으로도 한번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마스카 프로젝트. 이쪽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그러는데 HD현대 그리고 한화가 미국 군함시장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뭐 진전이 있었습니까? 네, 최근 흐름은 기존 함정의 유지보수 정비, MRO에 머물던 것을 넘어서 새 군함을 건조하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조선사들의 함정 건조 역량을 직접 확인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 국방부와 해군이 최근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등 국내 조선사의 전투함과 급유함, 이 건조 역량에 대해서 정보 요청, RFI를 보냈습니다. RFI는 당장 입찰 공고는 아니고요. 하지만 미국 정부가 한국 조선사가 무엇을 어떤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 공식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스가 논의 이후에 미국이 국내 조선사의 함정 역량을 RFI 형식으로 타진한 첫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한화 쪽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는 지난 18일에 미국 미사일 방어청의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성 건조 사업을 따냈습니다. 이 선박은 미사일 비행 시험 때 궤적을 추적하고 원격 측정 자료와 통신 시험 결과 분석을 지원하는 특수선입니다. 1번한 인도 시기는 2030년입니다. 외신에서는 두 척 건조에 20억 달러, 약 우리 돈 약 3조 원이 투입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HD현대도 미국 현지 파트너십을 넓히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과 공동 건조, 블록 모듈 생산, 설계 협력 가능성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마스가는 단순한 테마로만 볼 것은 아니고요. 지금 미국 조선업의 병목이 구조적입니다. 인력 부족, 시설 노후화, 공급망 병목 때문에 함정 건조와 정비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 증강에 대응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의 조선 역량을 활용할 요인이 커졌습니다. 다만 당장 전투함 본체를 한국 조선소가 통째로 수주하는 그림은 쉽지는 않습니다. 보안과 현지 생산, 미국 내 고용, 조달 규정이 모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경로는 MRO, 보조함, 특수선, 급유함 이런 협력부터 시작해서 신조 함정으로 넓어지는 순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기대할 부분도 있지만 뭐 인건비나 규제 같은 문제들도 있으니까요. 기대는 하되 너무 과도한 기대는 가지 않고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브리핑은 고은희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Walk it, 안전화. 안녕하세요. 효녀 가수 현숙이에요.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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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서 훌라 훌라면 매콤하게 훌라 쫄깃하게 훌라 춤추는 훌라 한 번 맛보면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네, 저희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 새롭게 선보인 거 이제는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 시작한 지 저희가 2주가 이제 넘어섰는데요. 지난주에 PD가 500명 넘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애원을 제가 대신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께서 정말 많은 소원을 보내주셔서 500명 넘었고요. 저희가 지금 630명이 다 됩니다. 그래서 PD가 또 한 번 애원을 한대요. 3주 안에 1000명에 도전한다 그러는데 조태현의 생생경제 YTN 경제정보 재밌게 잘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YTN 경제 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소개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 시간 중에 구독 인증산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커피 쿠폰이나 프로그램 내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우물정의 0945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의 밀리에서지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AB 세븐업,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까지 여기에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PD가 목요일이었지? 갑자기 10분에게 커피 쿠폰을 쐈는데요. 오늘은 얼마나 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면요. 오전 9시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는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봅시다. 충성!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부동산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정부 주제로 부동산 대토론회가 3일 연속으로 이어졌고요. 이번 주 23일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 대토론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온라인상에서도 국민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뭐냐? 1주택자 그리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또 대출 문제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윤지혜 부동산 114 리서치 랩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하우스 이름이 부동산 R114죠? 아닙니다. 다시 원래 먹었습니까? 네, 부동산 114에서 부동산 R114로 한 5, 6년 떠돌다가 네. 다시 부동산 114로 돌아왔습니다. 이름을 너무 자주 바꾸니까 잘 헷갈리잖아요. 아니 5, 6년 만에 바꿨으니까 자주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윤지혜 랩장님의 이 직함도 자주 바뀌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수석연구원으로 한 10년 활동했고 리서치 랩장 된 지는 한 5, 6년 됐으니까. 그럼 5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부동산 대토론회 지난주에 화수금 이렇게 있었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대토론회가 예고돼 있는데 초대 받으셨죠? 네, 뭐 갈까 말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안 가시고요? 가야죠. 예. 갈 거면서 뭘 또 고심을 한다고 이렇게 또 연막을 피시는. 전반적인 부동산 토론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까지 이제 토론회들을 보면 대토론회로 다 미루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토론회에 사실은 에피타이저 기능을 좀 하는 거고요. 네. 이러저러한 토론을 통해서 이제 국민 대토론회 이번 주에 예정돼 있잖아요. 거기에서의 의사결정들로 사실은 다 쏠려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결정된 게 없는 거죠. 의견은 계속 듣고 있는데 결정은 23일에 전반적으로 의사결정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토론회 이거 지금 2시간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20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거면? 그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2시간 동안 다들 한마디씩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까지 지난주 토론회를 쭉 보면은 정부랑 시장의 의견 이게 엇갈리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평가 나오는 걸까요? 예, 전반적으로 시장의 현상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정부 1년을 돌아보면 사실은 가격이 억눌렸다고 보기엔 사실은 급등한 지역이 너무 많으니까 지표로 명확하게 나오니까 보통은 근데 매매가가 오르면 전월세 정도는 조금 잠잠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전세든 월세든 이 주거비가 같이 오르면서 동시에 매매가가 같이 튀고 그러면서 분양가는 또 한계가 있고 그대로 가고 그러면서 공급은 또 어렵고 그러면서 대출은 또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로 어떤 의미에서는 저변에 깔려 있는 실수요자가 압박감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요자 하지만 정확한 정의는 사실 명확하진 않으나 그렇죠. 굳이 정확하게 이걸 정의를 내려보면 무주택 생애 최초자는 진성 실수요자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조차도 이제 3억 원 한도 제한이라든지 정책 모기지에서의 한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한을 받으니까 불만들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이죠. 이른바 그러니까 먼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좀 더 유리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막차에도 타지 못하신 진성 실수요자는 이제 불만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정부 때 거 있었잖아요. 특례 보금자리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꿀 같은 상품이었는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랩장님께서 지금 한 문장 속에 어렵다는 단어를 여러 번 쓰신 걸 보면은 상황이 진짜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지금 부동산 민심도 썩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고요. 또 1년 동안 집값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55%, 내릴 거라는 응답이 14%에 그쳤는데요. 잠깐 전제 사항 말씀드리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화 면접 방식으로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고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웹사이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도 매년 상하반기 수요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참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사실 작년에 이제 올해 상반기를 전망할 때 15 대책 이후에 분명히 설문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전망이 더 커졌어요.
네네. 하락 전망은 줄어들고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상승 응답이 55%, 하락 응답이 14%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매매가에 대한 건데 매매가에 대한 전망의 근저에 깔려 있는 건 앞서 잠깐 설명드린 전월세 시장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전세에 대한 전망으로 따로 오고 월세에 대한 전망으로 따로 오게 되면 이 지금 그 오를 거란 전망이 더 강해집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로 가면 오를 거라는 전망이 뭐 70%, 80% 이 수준까지 올라오고요. 월세로 가면 거의 90% 수준까지 올라와요. 무슨 얘기냐? 전월세 주거비에서 압박받는 그 요소들이 결국은 이 매매가 쪽을 건드리고 있다. 이런 평가의 하나의 근거 자료로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월세가 불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매매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표들을 보실 때 해석을 하실 때 좀 주의하실 부분은 단순히 55%, 14%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격차가 중요합니다. 몇 배 정도 차이 나냐. 보면 거의 한 4배 차이 나잖아요. 그럼 4배에서 한 5배 정도의 편차에서 상승 전망이 더 큰 거니까 이 해석에서의 그 여러 가지 지표들, 변수들을 고려해 보면 사실 지금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이 신축 혹은 구축 쪽에서의 공급 이슈가 있어서 거기서 압박받는 요소들이 근저에 깔려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 좋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집값에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군중 심리에 대한 거니까요. 수요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서 지금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시냐면 내가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보통 이제 여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를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군중 심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사실은 본인이 선택하는 게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라는 약간 심리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들이 더 빨라질 수 있다.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심리에 대한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 규제, 두 번째는 공급 문제,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전월세 문제. 두 번째가 공급 문제가 아니라 세금 문제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금융규제 문제인데 지금 부동산 정책 제안 이 웹사이트에 들어와 보니까요. 지금 시점에 1990건의 정책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 잘 되고 있으면 이렇게 많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의견 가장 많은 게 무주택자 대출 규제 좀 풀어라 이 내용이더라고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이거 실수요자들까지 규제 담아놓은 거 아까 랩장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심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장 원리 혹은 정책에 대한 어떤 목적성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면 사실 어떤 정부도 정책 목적상에서 무주택자가 유주택자가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산 기능을 했었죠. 좀 더 지원을 하는 경향성이 컸습니다. 실수요자일수록. 근데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괄 규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627 대책에서 6억 원 한도만 줄 거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생애 최초든 뭐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뭐 다주택자는 물론 이제 대출이 안 나오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의 6억 원 한도 규제가 일단 너무 경직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아무래도 자금이 좀 떨어지시거나 소득이 좀 낮거나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이 우리가 시장에서 볼 때는 서민이잖아요. 그분들이 더 이런 구조에선 취약하죠. 627 대책 나왔을 때 랩장님이 하셨던 말씀 저 기억나요. 위험하다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게 문제인데 비아파트 쪽까지 6억 원 한도 규제를 하는 약간 그런 부분들. 그리고 수도권으로 일괄했잖아요. 그럼 수도권 전역에서 사실은 외곽지에 있는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뭐 규제하다 보면 우린 왜 규제 지역이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왔던 것처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외곽지까지도 뭐 6억 원 한도 규제에서 움직여야 되는 건지. 하다못해 최근에 이제 은행권에서 국민은행에서 이제 시작을 했죠. 3억 원 한도 규제를 한다. 이럴 때 실수요자에서는 좀 빼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불만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토론회에서 나오는 이슈는 이겁니다. 자금력이 있고 현금 부자들 혹은 최근에 우리가 청약을 하면 뭐 계약금만 뭐 4억 이렇게 내야 되는 구조에서 과연 누가 그 부분에 더 그 위축될까 하면 실수요자겠죠. 그렇죠. 근데 핵심은 정부의 정책 목표는 원래 주택 소유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네, 무주택자가 자기 주택을 그렇지. 소유하고 네. 거주하고 그걸 이제 장기간 거주하면서 시장의 어떤 버퍼로서 작동하는 이런 부분들을 유도해야 되는데 지금은 유주택자가 되는 과정을 좀 네. 막고 있다 이렇게 네. 평가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산적 금융이라는 쪽으로 그 자금을 돌리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 쪽에 자금이 투입되는 것 자체를 좀 막아서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막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서민들이 그렇죠. 보는 네. 거죠. 예. 실제로 막는다고 막아지지도 않고 현금 부자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다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급적인 이슈도 있는데요. 이 공급 문제 계속 커지다 보니까 김영범 실장이 어제 방송에서 단기 공급 대책을 총동원하겠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은 이거는 맞는 대책 아니다 하면서 소극적인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들으면서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생각했는데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예, 뭐 이렇게 보면은 사실 예. 우리가 지금 공급 대책이 97 공급 대책 때 135만 호 착공 계획을 수도권에서 세웠고요. 네. 그리고 129 공급 대책으로 6만 호를 덧대서 총 140만 호 수도권 내에서의 착공 계획이 이미 확정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안에는 뭐 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정책부터 유유부지를 하는 것부터 뭐 그린벨트부터 3기 신도시부터 재개발 재건축까지 총 망라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140만 호가 최대치라는 거죠.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공급 대책이 그 부분에 압축돼 있으니까. 그게 전부다 일단 되더라도. 왜냐하면 네. 수도권에서의 140만 호고 착공 계획이고 근데 그 부분들이 지표상에서는 아직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돌아봤을 때. 네. 그러다 보니까 끌어올 수 있는 거는 다 끌어와야 되는 거지. 재개발 재건축은 뭐 점점점 뭐 이럴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한가한 소리다. 네, 네. 왜냐하면 특히 서울에서의 공급량의 뭐 8월, 9월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배제하고 서울에서 공급량을 늘린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네. 이 공급 대책에 대해서 시장이 별로 신뢰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럼에도 네. 공급이라는 건 네. 사실은 수요층들이 받아들일 때 그래도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발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 대책을 뭐 닥치고 공급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것처럼 사실은 공급에는 최대한 경주를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건 140만 호를 빨리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속도가 더. 새로운 네. 공급 대책을 계속 내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때로 가보면 270만 호 플러스 알파 계획을 세웠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몸통은 270만 호고 플러스 알파는 이제 유유부지 계속 발굴하거나 신규 택지 발굴하거나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럼 지금도 140만 호가 확정돼 있으니까 나머지는 격가지 공급 대책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140만 호가 몸통이죠. 그럼 이 몸통을 어떻게 빨리 확산시킬 거냐에 대한 노력들이 중요한 거지. 여기서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비아파트 쪽 활성화시키는 것도 이 140만 호가 잘 되면서 비아파트 활성화가 맞는 거죠. 네. 근데 이 140만 원 어떻게 되고 있어? 그러면 새로운 공급 네. 대책을 내놓는다라는 발언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요걸 조금 더 명확하게 시장에 계속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요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자체 논의가 다 끝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첫 번째 공급 문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세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금 문제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게 보유세, 양도세 이렇게 올려놨으면서 보유세까지 같이 올릴 거냐. 어제 김영범 실장이 양도세는 낮춰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고려는 하고 있는데 뭐 일률적으로 낮추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최근에 뭐 정부 여당 쪽에서의 스탠스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예. 과거에는 이제 부자 감세 좀 프레임에 좀 갇혀서 사실은 보유세도 강화하고 거래세도 강화하고 징여 상속도 강화하고 뭐 그러니까 모든 세금을 다 강화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이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올릴 거면 강화할 거면 거래세 쪽은 낮춰주는 쪽으로 조금 의견들이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한 20년 전부터 그런 게 대세적인 의견이었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뭐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것처럼 뭐 신축만 공급이냐?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공급이다 이런 발언들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려면 그건 키는 거래세가 지고 있죠. 그렇죠. 네, 네. 보유세가 지고 있는 건 아니죠. 거래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입구와 출구 쪽을 막아놓고 보유세를 강화하면 그게 이제 증여로 우회하는 것들을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봤고요. 그렇죠. 안에 찜통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세금 문제는 항상 어려운 문제가 조세 전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한테 1억 원을 부과했다. 보유세를 부과하면 그 전월세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일부 전가하고요. 그리고도 전가하려고 하면 새로운 매수자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을 받은 사람이랑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세금은 문제가 지금 개편을 해도 우리가 7월 말에 개편을 해도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세금은 사실은 10년 동안 누적된 게 얼마나 크냐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지 한 해에 왕창 부과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텀이 길어요. 네. 시장에 반영되는 시간 텀이 길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월세 시장이 뜨거울 때는 전가가 쉽죠. 그리고 비싸더라도 살려 그러니까. 맞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또 전가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 전가의 이슈 때문에 세금을 통해서 집값과 관련된 통제 강도가 높이는 데는 시간차도 굉장히 길고 전가도 현재 구도에선 쉽고 네. 매매 전월세 다 뜨거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원하는 그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해서 그래도 거래세를 낮춰주면 매물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매물 유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신축 공급은 상당 기간 2028년까지는 어려우니까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과정에서 세금 이슈들을 좀 쓸 필요는 있다. 이겁니다. 또 다른 관점 포인트 하나 들어본 셈이 됐는데요. 마지막 전월세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 국민 대토론회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사실 원래 시장의 흐름은 월세 쪽으로 가고 있긴 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때에 할 수 없죠, 그건. 금리 인상기가 상당 부분 이뤄지면서 임대인도 수익성을 따지기 시작했고요. 임차인은 이 전세금을 개인에게 맡겨놓기 싫어졌고요. 정부는 또 가계대출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구도에서 어차피 이쪽으로 가긴 갈 거였는데 지난 6.27 대책에서 이제 전세 대출도 이제 막기 시작하면서 한도를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속도가 빨라졌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대출도 막았잖아요. 그러면서 속도가 더 빨라졌고 그래서 원래는 그쪽으로 갈 방향이었는데 5년에 걸쳐서 갈 게 이제는 뭐 1, 2년으로 압축돼서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시장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이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윤지혜 부동산 114 리서치 랩장의 명쾌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23일에도 활약을 배겨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쳤다. 미쳤다. 레벨이 다르다. 미쳤다. 우와.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네, 가장 맛있고 값싼 제철 식품은 어떤 건지 한 주간의 생생한 물가 정보 살펴보는 장바구니 생생물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오유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날도 덥고요. 장맛비도 이어지고요. 지난주 농산물 가격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지난주는 새송이버섯, 깻잎, 미나리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먼저 새송이버섯은 주요 산지에서 출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시장 반응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격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에는 100g에 441원으로 전주 대비 22.2% 낮아졌습니다. 다음으로 대구, 경산, 밀양에서 주로 반입되고 있는 깻잎은 최근 출하 물량의 품위 하락으로 소비 수요가 다소 감소하면서 가격이 하락했는데요. 지난주 가격은 100g에 1,899원으로 전주 대비 15.9% 낮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나리는 시장 내 반입 물량이 꾸준하고 품질은 좋으나 소비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영향으로 지난주 가격은 100g에 1,210원으로 전주 대비 14.2% 저렴해졌습니다. 미나리 가격이 많이 내려갔네요. 가격 오름품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지난주는 청상추 가격이 올랐는데요. 청상추는 혼행성 작물로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생육 여건이 좋지 않아 출하량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100g에 1,173원으로 전주 대비 2.3% 상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름철에는 과일 찾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과일류 가격은 어땠나요? 네, 여름 대표 과채류인 수박과 복숭아, 백도 가격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박은 전북, 경북 등 주요 산지에서 출하되고 있는데요. 여름철 성출하기를 맞아 출하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주 대비 9.9% 하락해 개당 21,395원입니다. 복숭아는 본격적인 출하 시기를 맞아 시장에 가시면 많이 보일 때인데요. 특히 지금은 백도가 한창 철입니다. 현재 10개에 19,166원으로 전주 대비 11.2% 하락해 가격도 저렴하여 부담 없이 즐기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름은 이렇게 수박, 복숭아, 포도 등 맛있는 제철 과일이 풍성한 시기인 만큼 맛있는 거 드시고 수분도 채우고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장 보실 때 참고하시고요. 끝으로 장바구니에 함께 담을 만한 제철 농산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옥수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옥수수는 7월부터 8월까지 제철을 맞은 대표적인 여름 농산물인데요. 껍질이 선명한 녹색을 띠고 수염이 갈색으로 촘촘하게 붙어있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하실 때는 껍질째 냉장 보관하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찐 후에는 냉동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 꺼내 드실 수 있습니다. 옥수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과 무기질도 함유되어 있어 여름철 건강 관리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네, 이번 주는 이렇게 제철을 맞은 맛있는 옥수수와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농산물 정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오유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4884번, 8803번, 2489번, 2536번, 4347번, 7459번, 9945번 7분 저희가 선물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도 선물을 많이 준비를 했네요. 저희 유튜브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414번 쓰시는 분, 귀로만 듣다가 조태현님 얼굴 궁금해서 구독 눌렀어요. 유튜브로 볼게요 하셨는데 실망한 거 아니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남대처럼 다 눈 2개 달리고 코 하나 달리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4884번 쓰시는 분, 청취율 전화 못 받았지만 구독 인증 가야죠. 저도 청취율 전화에 불만이 많습니다. 한 번도 이거 받아본 적이 없어요. 혹시 이거 허위가 아닐까 의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1641 쓰시는 분, 삼성 주식 몇 개 샀는데 속상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도 약간 하락하고 있네요. 25만 원대까지 내려섰는데 이익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는 게 맞습니다. 맞긴 한데 시장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걸 보면은 괜한 이유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7월 말 이번 주에도 있습니다. 빅테크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AI 투자 계획 이런 것들도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반도체 기업의 실적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